안녕하세요. 자, 우리 세법학 원부터 나갈 거고요.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순서는 소득세부터 할 거예요.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할 거예요. 유예반이니까 각자 몇 점이고 몇 문제 나오고 이딴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다 알고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본질은 같은 거예요. 본질. 진짜요. 진짜로 본질은 같은 거예요. 올해 이제 시험에서도 여러분 법인세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작년 재차기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있었고 추계도 소득세법에 있어. 그래서 제가 동차반 수업할 때도 많이 말씀드린 게 소득세하고 법인세의 본질은 같다. 그래서 외국 책을 보면 둘 다 인컴 텍스예요. 얘는 퍼스널 인컴 텍스고 얘는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일 뿐이에요. 우리가 많이 이게 엄청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소득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전을 만들 때 소득세를 먼저 만들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 법인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소득세와 법인세의 관계를 아는 게 시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소득세를 배우고 그 다음 법인세를 배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담세력이거든요. 담세력.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담세력. 담세력의 첫 번째 징표가 소득이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배우고요. 그 다음 담세력의 징표 중에 하나가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상속증여세. 요거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룰이 필요하겠죠. 룰. 어떤 세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룰이 필요하니까 국세기본법을 그 다음 배울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담세력의 징표 중에 하나가 소비예요. 소비. 그래서 부가세법.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 또 재산에 대해서 역시 부과하는 세금 중에 하나인 지방세 쪽 있죠. 취득이나 재산세, 지방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규과정에서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조특 있죠. 조특. 법은 별도로 수업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 차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파트 1부터 잠깐 보시면 국세기본법 나와 있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공통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세목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챕터 2 있잖아요.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있죠.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있죠. 여기가 그 다음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 조세 불복 보여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챕터예요.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권리하고 함께 사실은. 소득세법 있죠. 소득세법. 이제 소득세법은 전반적으로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총칙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각 소득 구분들이 다 중요할 테고 챕터 2가 중요할 테고 소득금액 계산 특례도 잘 나와요. 소득세 전반적으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정 경정 이 부분도 다 잘 나와요. 여기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양도소득 있죠? 이 캐피탈 게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소득세를 잘하면 법인세 원래 잘하는 거예요. 세법학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무에게는 좀 다르죠. 왜냐면 열거된 걸 하나하나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세법학은 큼직하게 보는 거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 쪽에서도 일단 입금, 손금 있죠. 이 개념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익귀속 시기, 자산부채 평가보다는 손익귀속 시기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법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세무조정 계산서 해서 막 신고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해요, 다. 애들도 해요. 그러니까 뭐 회계범이 있다, 뭐 세무범이 있다면 막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도 다 해요, 다. 웬만하면 해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세무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조사가. 그때가 핵심이고 세무조사 나오면 이거 거는 거예요, 이거 부당이익 계산 부인 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법 학에서는 여기까지가 중요해, 법인세에서는 사실은. 물론 뒤에를 다 배우긴 하겠지만. 그리고 챕터 7에 이제 여기 올해 나왔던 거 비거주자 외국법인도 있고요. 이건 국제조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상속증여세법 있죠? 여기도 상속증여의 개념 뭐 이런 위주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올해 뭐 증여의제나 추정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있고, 우리가 증여세를 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1절에 보면 증여 재산 중에 증여 예시 같은 거 있잖아요. 예시 같은 거. 그래서 뭐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개념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개념 위주로만.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증여 의제랑 추정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챕터 4는 실무적으로는 중요해요. 하지만 세법학적으로는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우리 수업 때는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자, 우선 소득세 가겠습니다. 소득세. 페이지가 2-1페이지부터 가면 돼요. 첫째 시간에 제일 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세법의 지도 이념이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세법의 지도 이념이라는 건 세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세금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깃털 뽑듯이 뽑는다. 사람들 삥을 세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본질은 삥이에요. 삥. 국가가 이제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국민들로부터 돈을 뜯어야 되는데 삥 뜯는 거죠. 근데 이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뜯는 거야, 뜯는 거. 근데 그걸 위해서 여기 밤새력이 필요한 거. 근데 이 세금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되게 효율적이어야 돼요. 아주 효율적으로 걷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세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야. 즉 세금이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축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효율이에요. 효율. 세금은 아주 효율적으로 걷어야 돼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름 묶어 세금 때문에 못 해먹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뭐 세법이 뭐 이래 뭐 짜증나게 이러면 안 돼요.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공평해야 돼. 공평.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가 공평해. 공평. 시험 문제 답안지에 격조 있는 단어는 여기에서 다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효율의 세 가지를 크게 들어요. 첫 번째는 조세는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조세의 중립성 아주 좋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이제 시험 보셨으니까 뭐 지점세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중립성이에요. 중립성. 내가 자회사로 만들던 지점으로 만들던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립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형평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얘는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세금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변해서는 안 돼요. 예측 가능해야 되고 법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음의 의의, 취지 같은 거 물어볼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평해야 되는데 뭐가 공평하냐 이거죠. 뭐가. 공평의 출발은 담세력에 맞는 세제가 돼야 돼요. 담세력에 맞는 세제.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나 취지할 때 이 담세력이라는 단어가 소득세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세제는 담세력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이죠. 10%잖아요.
너도 10% 나도 10%.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역진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소득세의 공평에 있냐면 누진과세잖아요. 누진과세. 담세력을 잘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실질과세인 거예요. 이게 세법의 가장 큰 지도 이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뭔가 쓸 때 이 단어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사고도 여기에 맞춰서 한다.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한 1000번쯤 강조하겠다. 1000번쯤 강조하겠다. 그렇죠? 아무리 강조하고 별표를 쳐도 기억을 못해요. 되게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섭섭해요. 보면 아주 답답한 마음이 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에 조특법에서 부칙 나왔잖아요. 부칙 나오면 야 소국과세 이걸 내가 한 수십 번 얘기했을걸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와요. 썼어요? 굴하죠. 쓰긴 뭘 써요. 지난번에 얘기할 땐 다음날 기억이 바뀌어. 그래서 어쨌든 이 5개의 단어가 세법의 가장 큰 지도 이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10번 써요. 10번. 혼자서 진짜로 그 정도 해야 인간적으로 기억을 하나 봐. 가서 쓸 수 있어요. 또 기억하는 거랑 가서 쓰는 건 또 다른가 봐요. 물론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쥐어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세금은 효율적이어야 돼. 되게 효율적이어야 돼. 예, 의인한 취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핵심이야 다. 아주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 효율성의 근간은 조세 중립성,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담세력에 맞는 세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실질 과세를 반영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공평, 담세력 이런 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습을 많이 하겠지만 형평, 과세 공평에 맞지 않다.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 말은 쓰는데 잘 쓰는 답안지는 뭐냐면 무엇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게 돼야 잘 쓰는 답안지. 그냥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런가 형평에 맞지 않다. 뭐가 없어요.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나 왜 좋아해? 그냥 이러면 되지만 이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비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각 개별 항목들에서 왜 중립성에 위배가 되는지 어떤 제도가 이렇게 하면 조세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해하시겠죠? 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세력을 반영해야 한다. 그게 형평에 맞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가 해석할지가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법의 지도 이념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법조문을 처음 읽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앱이 있어요. 앱. 국세법령정보센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니에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목적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법을 볼 때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 건데 모든 세법에는 1조가 목적인 거예요. 목적. 근데 뭐 개별소비세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건 목적 이런 거 없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1조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울 건 아니고 결국 소득세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반영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제에선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담세력에 맞춰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소득세의 핵심은 담세력이에요. 담세력. 그래서 거기 1번 양가로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누진세율이란 말이 있잖아요. 누진세율. 그렇죠?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공평과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법인세는 누진세율인가요?
법인세도 누진세율이죠. 근데 그 구간이 굉장히 넓은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을 때 우리가 관념적으로, 물론 숫자로 보면 명확하게 알지만 관념적으로 법인세가 누진세라는 생각은 세법 전문가들도 사실 잊고 살아요. 그냥 20%다. 물론 2억 원 이하는 10%지만 그냥 20%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소득세는 누진세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데 법인세는 약하냐? 세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세는 여러분 원천징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법인세라는 건 그냥 원천징수한 거예요. 에이, 법인세는 소득세하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이 소득을 버는데 중간에 실체가 하나 있어요. 법인이라는 실체. 그리고 개인들한테 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 어떤 놈이 이만큼 가져가고 어떤 놈이 이만큼 가져가고 어떤 놈이 이만큼 가져가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세금 내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세금은 똑같은 세율로 걷는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세율. 20%. 근데 여기 가면 세율이 엄청 달라지죠? 근데 이게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얘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겠죠. 얘는 한 푼도 안 낼 걸 중간에 떼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제는 일종의 원천징수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 데 보고 TV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법인세는 안 좋은 세금이고 없애는 게 더 낫다.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법인세 그것이 부자들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법인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훨씬 더 불리한 세제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훨씬 더 유리한 세제예요. 법인세가.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가 법인세율을 다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지금 정부를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올려야 된다.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솔직히.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인세제는 존재합니까? 담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인세제는 존재합니까? 이거를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크기 때문에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천징수가 얼마나 효율적인 세금이에요. 쉽게 빨리빨리. 그죠? 훨씬 더 효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 세계 국가가. 법인세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실제. 하지만 법인세를 운영하는 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담세력을 많이 반영하는 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은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그 담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핵심 뭐냐면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다 과세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어떻게 과세할지가. 그래서 세법학에서 소득세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과세 방법을 많이 물어봅니다. 다른 세목에선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소득세제에서 과세 방법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요? 어느 종류의 소득인지에 따라서 각기 다 달라요. 원천징수 하는 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놈도 있고 종합 과세하는 놈도 있고 분리 과세하는 놈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심지어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요. 모두 달라요. 귀속 시기도 다 달라요. 그렇죠? 올해 시험만 생각해봐요. 배당이냐 아니냐 였었잖아요. 사업이냐 뭐냐. 그때 물어본 게 위법한 처분이냐. 그러면 그 위법한 처분의 이유가 한두 가지는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는 있단 말이에요. 소득의 구분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귀속 시기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올해 시험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뭔지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백날 지금은 다 알아들어요. 가서 못 써서 그렇지. 쓰는 게 목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려고 해요, 올해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보여요. 자, 원래 밑줄 이런 거 안 쳐요. 근데 쳐서 이거라도 하자. 진짜 내가 이런 거 싫은데 이거라도 하자. 거기 양가로 이번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따라서 보여요. 귀속 시기, 원천징수, 세율 이런 거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죠. 합산하여 과세할 것인지 분리하여 과세할 건지. 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법이 다 다르게 규정해 놨어요.
그 중에 되게 특이한 놈이 있어요.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웬만하면 얘네들은 비슷해요. 과세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있으면 다 비슷한 거예요. 이자에 있으면 비슷한 거예요. 배당으로 과세하면 비슷한 거예요. 사업으로 과세하면 그 사업 안에서도 벌어지는 업종별로 다 사업이 다를 거 아니에요. 소득이. 그래도 비슷하게 묶은 거야. 공통점이 있으니까. 얘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묶은 거고 얘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묶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요 놈의 새끼 기타 소득. 얘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냥 밤세력은 있는데 과세하기 위해서 뭔가 열거해야 되는데 열거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쓰레기통 하나, 표현이 그렇네. 어디 하나 잡동사니 모아두는 데를 모아두는 거예요. 이게 기타 소득. 거기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nothing이야.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어요. 그 중에서 정말 현실 세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위약금 같은 거예요. 위약금. 이해하시겠어요? 현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놈들을 시험에 아주 잘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을 물어볼 때는 기타 소득은 과세 방법이 소득의 유형별로 그 안에서도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성격별로 구분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기타 소득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애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종합소득에서.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쪽이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기타 소득 같은 거 물어볼 때 여러분 기출문제 보세요. 기출문제를 안 보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냈는지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기타 소득 문제를 보세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기타 소득을 물어볼 땐 과세 방법이나 과세 시기 이런 거 안 물어보는 때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결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의 특성이 뭔지, 담세력이 뭔지, 왜 소득을 구분해서 지금 과세하고 있는지 등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오른쪽 2절에 납세 의무가 있죠. 그러면 소득세법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법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법에서 과세 요건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 다음 확정을 하는 거죠. 이 과세 요건이 법에 없으면 과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세 요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누가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납세 의무자의 문제죠.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불과하느냐. 그걸 어떤 학자들은 과세 물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과세 표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율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세법학에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다 고르게 나오지만 네 가지 중에. 재밌는 게 이 과세 표준은요. 법소부라는 거 있죠. 잘 안 나와요. 세법학은. 세무역에서 겁나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서 충분히 하는데 잘 안 내요. 여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세율은 뭐 단순하니까. 대신에 세율이 복잡한 세금들이 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세 같은 거예요. 담세력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몇 가지 정도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그러면 소득세에서의 이 네 가지 요건이 만족했을 때 과세할 수 있는 건데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소득세에서. 납세 의무자. 누가 내는 거예요? 개인이 내는 거예요. 개인. 소득세는. 그 개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납세 의무자 누굽니까?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입니다. 그건 용어의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그런데 거주자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세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개인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개인만. 소득세가. 이거 시험에 내기가 그렇죠. 개인 말고 누가 있느냐 이거지. 누가. 다른 뭔가가 있냐. 있다는 거죠. 단체가 있죠. 단체. 이게 중요한 거죠. 야,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가 있더라. 그러면 이쪽의 법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국세기본법과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로직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과세 대상은 뭐예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예요. 소득에. 그렇지만 그 소득의 성격별로 과세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요쪽이 과세 요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거에 따라 절차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수입시기 이런 것들 좀 달라지는 거. 그리고 과세 물건이라는 이 소득은 소득세법의 핵심이 뭐예요? 열거주의죠. 열거주. 열거된 소득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소득세제가 전 세계가 다 열거주의도 아니거든요. 미국은 포괄주의예요. 대표적인 게. 열거주의 아니에요. 다 과세하는 거 다. 과세 제외를 열거해놨어요. 걔는. 법인세처럼. 그죠?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순자산 증가에 따라. 우리도 점점 그렇게 가려고 그러죠? 에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팔았을 때 세금 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주린이들이 나서서 말이 되냐? 이제 다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 주린이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2023년부터 과세한다는데 5천만 원까지 빼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흥분하고 그러는데 5천을 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다 잃을 거예요. 어쨌든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이게 우리 소득세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포괄주의니까 소득의 종류나 성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냐 과연. 그게 난이도 높은 세법을 해보면 알게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 역시 귀속 시기가 달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거가 됐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결국 소득의 성격과 구분한다는 건 법인세에서도 존재하는 개념인 거예요. 본질. 좀 높은 수준의 얘기지만. 이해하셨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납세 의무자 여기서부터 가보는 거예요. 여기 총칙. 그래서 납세 의무를 가보죠. 2-3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법에 보면은 정의조문이 있어요. 정의조문.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보긴 하는데 이제 저는 옛날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항상 법전으로 보다가 이게 페이퍼로 봤는데 누가 나보고 너무 꼰대 같다고 그러더라고. 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나도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데 인터넷으로 보면 참고로 법전을 볼 때 정의조문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F 알아요? 컨트롤 F? 찾는 거 있죠. 찾는 거 다 찾는 거.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소득세법 전조문을 띄우고 컨트롤 F로 양도라는 말을 딱 쳐보면 양도의 정의조문이 어딘가는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조다. 소득세 100조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용어가 있고 가로치고 이하 2조에선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해당 조문에서만 그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양도하고 양도의 정의란 그러면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대표해서 이 정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 정의는 앞에 2조 거의 정의 1조의 2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정의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무할 때는 그 정의라는 게 다른 조문에도 다 있다 이거예요. 다 찾아내는 거예요. 세법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정의. 문제가 생겼어. 세법의 정의가 딱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 우리가 세법도 국어잖아요. 국어. 영어로 써져 있는 거 아니잖아. 요즘 영어도 있긴 있어요. A, B, C 정도는 법조문에. 어쨌든 법조문에 어떤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어디까지 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늘 싸우는데 세법에 정의가 없어. 죄인장 없어. 그럼 또 생각해봐. 세법의 모든 국어 단어를 다 넣어놓을 것이냐라는 거죠. 거기 정의에서도 한번 볼까요? 정의에서도 예를 들면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 법인을 말한다까지는 좋아. 그럼 법인이 뭐야 또? 그걸 세법전에 다 써요? 법인이 뭐냐? 그걸 법전에 다 써요?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용해와야 돼요. 어디선가 빌려와야 돼. 법인의 정의가 뭐냐? 법인이 무엇이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법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상법, 민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상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정의를 다루고 있을 거고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정의를 다루고 있을 거고 그래서 세법이 끝판왕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데 그 다툼의 출발이 다른 법률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세법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라면 이유가 있겠죠. 그게 우리의 되게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첫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해야 돼요. 아니 다른 법률에 어딘가는 다 있을 거 아니야.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조세 불복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통이라는 단어예요. 유통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어. 거기서 막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달리 해석한다 뭐 이렇게 가고 싶은 거야. 사회기반시설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뭐 어떻게 달리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어쨌든 세법에 굳이 다른 법률들이 그렇게 다 있는데 세법에 굳이 여기 정의를 써놓는다는 얘기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건 다른 법률과 다르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정의를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쓴다고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 이런 겁니다. 양도. 민사법에서는 형식주의야. 등기가 넘어가면 양도가 된 거야.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양도라고 해서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잔금 청산을 양도 시기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필요한 거냐라는 거죠. 세법에서는 반드시 다르게 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다른 법률을 그대로 따와서 해석하는 것을 차용이라고 하고요. 세법만의 고유 개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 고유 개념이라고 하는 거.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봐요. 다른 법률을 차용해오는 이유는 뭔가요? 세법에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면 법관들은 무조건 차용하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옛날 대법원 판례인데 이혼의 정의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어떻게 해요? 조세 회피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막 이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법관들은 이혼은 민사법의 가족법의 법리에 따라서 형식주의를 따른다. 그렇게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법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은 세법에서 이혼에 대한 별도의 고유 개념을 두고 있지 않는 조문이라면 민사법을 쫓아서 차용한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차용하는 거? 왜 차용하는 거예요? 응? 충분하기 때문에 자 세법에서 지도인력, 효율의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조세는 중립적이어야 되고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법에 따로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법 보고 찾아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러면 되겠구나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는 차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 내가 진짜 국세청이고 입법자원에 이 꼴하지는 안 되겠다. 이거 세금 줄이려고 조세 회피 행위를 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이혼을 하니까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 과세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고유 개념을 만든단 말이에요. 왜 고유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과세 공평 때문에. 고유 개념을 만든 거예요. 안 되겠다. 조세 회피 행위를 하면 다음 세력에 어긋나는 세제가 되더라. 안 되겠다. 항상 쓰는 거예요. 모든 세법의 조문과 해석은 다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법을 해석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조문 다시 보겠습니다. 정의조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득세법에서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법조문에 그대로 두고 있어요. 법에 보면 1항이라고 불러요, 거기. 그러니까 1조에 2라는 조문이 있고 1항이 있는 거고 그 아래 1, 2, 3이 있잖아요. 그걸 호라고 불러요, 호. 그 다음에 가나 다가 있잖아요. 그걸 목이라고 불러요. 제가 날 것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 법조문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이 보는 일반적인 뭐 세법 개론서나 무슨 일반적인 책들 다 요걸 카피페이스트해서 다음 강목의 것을 다음 중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날 것 그대로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조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세법조문 제일 어려운 조문이에요. 변호사들도 이거 못해. 그러니까 세법을 아는 사람 아예 못해. 아예 손도 댈 생각을 안 해. 세법을 알려면 다른 거 다 알아야 돼. 그리고 회계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 아예 손을 안 댄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세법에서 우리가 이 용어 같은 걸 잘 정의해야 되고 세법 조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몇 개는 외워야 되지만 읽을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음 강목. 그쵸?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보는 책이 다음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날 것으로 표현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생각해 봐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치지 않았잖아요. 미쳤어요? 미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세법이라는 걸 국민들이 보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국민들이 보고 이걸 봤을 때 야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를 법조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게 법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감안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조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표정이 아니라는 표정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다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태생적 문제. 국어가 어려워요. 농담이 아니에요. 국어가 어려워.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법 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몇백 년 동안은 괜찮을 거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어가 불명확해. 우리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매년 세법 개정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국어 순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개정 중에서도 뭐 내를 까지라고 바꾼다던가 에서를 애까지로 넣는다던가 그런 한 단어씩 바꾸는 걸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원래는 전조문을 다 바꾸려고 그랬어. 원래는 법인세도 싹 갈아치우고 소득세도 싹 갈아치우고 이러려고 그랬어요. 전조문을 다 바꾸려고 그랬어. 근데 그걸 안 했어. 올해 하나 한 게 뭐냐면 국세징수법이야.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은 2010년에 바꿨어요. 왜냐면 부가세법은 월드뱅크가 만든 걸 그대로 쫓아가서 옛날에 44조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부족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조문을 바꾸는데 이제 실무계에 있는 사람 학자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이런 거 못 바꿔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무하는 사람이 몇 존지를 다 외우고 있다고요. 저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뭐 쟤 왜 저러나 그러시지만 제가 조문을 거의 다 외워요. 몇 번인지. 일할 때 그걸 내가 찾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기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못 만들어. 그리고 대부분의 소득세는 대부분의 법전에서 2조가 정의인데 여기만 봐도 뭐라고 돼 있어? 1조에 2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 때 2조를 안 만들었거든. 그리고 정의조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넣어야 되는데 그럼 2조를 넣고 그 다음에 페이지 그냥 바꾸듯이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야. 2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2조를 찾아봤는데 정의로 바뀌어있어. 우린 짜증나거든. 이게 뭐니? 이래서 1조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걸 징보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법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미국 헌법인 뭐 수정헌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너무 어쨌든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일단은 소득세법의 용어의 정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호하고 2호 법조문 읽는 법을 말씀드렸고 1호하고 2호 묶으시고요. 암기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비거주자는 정의 자체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그럼 개념은 이런 거죠. 납세무자는 둘로 무조건 나뉘는 거야, 지금.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물론 이 안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서는 거주자가 먼저 정의가 되고 그 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를 비거주자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거주자를 영어로 얘기하면 resident예요. resident. 그러니까 nationality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적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resident야. 비거주자는 non-resident라고도 하고 국제조세는 alien이라고 표현해. 어쨌든 그냥 비거주자는 non-resident야. 거주하지 않는 자예요. 그럼 왜 구분을 해놨을까요? 구분을 한 이유가 있겠지. 과세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금을 지고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금을 지고 있죠. 뒤에서 보게 될 거고, 소득세법에 왜 내국법인을 얘기하고 소득세법에 왜 외국법인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법인세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중요한 법인세, 아니, 정의 조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그 특징을 알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 왜 여기에 넣어놨을까? 자, 소득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원천징수거든요. 소득세는 다른 세제하고 달리 원천징수 진짜 많이 해요. 왜요? 국가가 국민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새끼가 알아서 낼 놈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소득세에서는 알아서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 네 가지 중에서 알아서 내기 위해서는. 내가 납세 의무자라는 건 돈 벌면 알아요. 그렇죠? 과세 대상 뭔가 벌었기 때문에 과세가 되겠지. 제일 어려운 게 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이거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그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무엇인가가 두 단어, 두 글자.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장부가 있어야지 만들 거 아니야.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본질을 생각해 보면 소득이란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소득은 아니잖아요. 회계학 맨 처음 배울 때 수익과 이익은 다르다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소득이라는 개념은 매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장부를 사람들이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대신에 장부를 꼭 만들려고 한 인간들이 있죠. 사업소득자 아니겠습니까?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대신에 사업자 중에서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만드는 인간들 있죠. 그게 프리랜서죠. 프리랜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근데 세율이 너무 낮죠. 3%. 그런 생각 해본 적, 재정에서 그런 거 안 배우나? 3%는 너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소득률이 한 20%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소득률이. 매출이 100이면 20 정도가 소득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에 한 15% 정도 구간 부과하면 에버리지 한 3% 나오는 거 아니야. 매출 대비로. 그 정도 만들어서 해놓은 거야. 근데 프리랜서의 소득은 실제는 그보다 훨씬 높아요. 즉 매출이 100이면 소득이 20이지가 않아. 70, 80이야. 경비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3% 떼어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요? 너무 적게 뗐으니까 나중에 낼 게 많죠.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이렇게 내야 돼. 그래서 방송 작가들 뭐 한 1억 벌어. 방송 작가 중에 드라마 작가는 돈을 진짜 많이 벌어요. 진짜 상상 초월로 벌어요. 요즘에 보면 엄청나게 벌어요. 제가 알아요. 어쨌든 그 정도 받아. 엄청 받아. 그렇지만 라디오 작가 이런 분들 한 5천만 원, 예능 작가 많으면 1억 뭐 이래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죠. 세금을 내는데 원천징수로 매출 1억이야 봐야 300대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경비가 뭐가 있어 이분들이. 늦게까지 일하니까 커피 마시고 요 정도죠. 택시 타고. 그러면 소득률은 90%야 실제. 9천만 원에 때리면 나와야 되는 세금 한 돈 1천만 원 좀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 700을 토해내야 된단 말이야. 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분들. 내가 그걸 왜 내니? 보험 설계사분들 실제 생각해봐. 보험 설계사분들 수당 받아. 근데 한 2억 정도 매출이야. 근데 이분들은 실제는 경비가 또 많아. 근데 경비 처리를 못해. 왜? 보험을 가입하면서 첫 달, 두 달 내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거든. 장려금 같은 거 받으려고. 그런데 그 경비가 안 된단 말이야. 법률상.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는 번 돈이 1억밖에 없는데 세금 막 4천씩 내래.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대납을 하면 안 됐겠지. 하지만 다 같이 대납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세금을 탈세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율이 너무 낮은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한 10% 처음부터 10% 부과해 놓으면 나중에 환급을 받거나 조금만 더 내면 될 것을 처음부터 너무 3% 너무 낮은 거죠. 근데 정부에서 또 10%를 바꾸면 또 들고 일어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매달 7%더 떼면 난 어떻게 하냐? 난 손가락 빨고 사냐? 깨물어? 깨물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이게 힘들어 실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알고, 그래서 첫날 둘째 날은 제가 좀 설명 많이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계속 그거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정의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꼭 기억하세요. 납세 의무가 있죠. 2조 1항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동그라미 쳐볼까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있어야지 세금을 내는 거니까 소득세법에 따라 내는데 각자 알아서 낸다 이거죠. 그리고 누구라고 하고 있냐면 거주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비거주자로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만 있어요?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인컴 소스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요.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이어야 돼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세소득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범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주자에서는요,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먼저 볼게요. 단서조항이라고 그래요. 다만을. 그리고 다만 전에를 사람들은 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조문을 읽을 때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볼 때 본문, 단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요즘에 그냥 논문 같은 데서 본 건데 되게 재밌는 거라서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데, 우리나라 조문에서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문이.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우주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되게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나간 거야? 어쨌든. 제가 우주에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죠. 네, 우주에. 그래서 제가 또 버진 갤럭틱 샀었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을 때 사셨으면 지금 2배입니다. 2배. 딱 2배 올라 있습니다. 늦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우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근데 단서조항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찌하여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해외에서 번 소득도 과세를 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마이클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해외에서 와서 몇 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본국이 있을 거 아니야. 미국이나 어디 거기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과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도 있어. 네, 지난번에 누구 봤는데 유튜버야. 근데 외국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하는 애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가 거주자 요건을 만족해. 근데 유튜브 소득은 어디로 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통장에 꽂히는지 외국 통장에 꽂히는지를 달리 볼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어려운 문제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얘 걸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들여다보지 못하는 소득에 대해서까지 들여다볼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복잡해요. 별로 안 좋은 거야. 국가에게 과세한 채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조세 분야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나라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만 보자. 그래서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이게 다른 게 아니야.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단서 조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에 한하여 과세하는 겁니다. 이 조문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조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 몇 안 돼. 하지만 이제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외국 분들도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 생활하고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요한 조문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영국 국세청에다가 얘기를 해봐. 예를 들어 돈 그 자료 달라고 주겠어요? 택도 없어요. 미국 국세청이나 영국 국세청, 우리나라 국세청에다 자료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자국민 보호해야 돼요. 그런 거 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주지도 않을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비거주자, 거주자 이제 요건들을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시간 많이 지났네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